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7살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접하게 된 방송에 많은 사람들의 가지각색 인생살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요. 저 또한 최근에 좋지 않은 사건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올리신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도 글을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3년 차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엄마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며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전이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벌써 몸 여기저기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의미가 없을 거라는 진단 결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한평생 함께 지내던 아빠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힘들어 하셨고 무리해서라도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었지만 수술 받는 도중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오다 보니 엄마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떠나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엄마의 가슴이 골마가고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바르며 소독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살이 골마가다 보니 냄새가 지독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희 가족은 애써 웃어 보이는 엄마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에 남편이 위로를 해주려 노력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기력도 떨어지고 가슴 통증 또한 점점 심해져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집에 돌아오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아, 괜찮니? 아빠가 이번에 일이 좀 생겨서 한 달 정도 지방 출장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걱정이네.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 아빠도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곤란하네. 한 달 정도만 아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니?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고. 김서방이랑 상의 후 연락 주렴.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는지 사정이 급해 보였어요. 한 달 정도야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문제로 상의한 결과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주라는 말이었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다음날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고 얘기했고 남편과는 한 달간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어요. 간간히 쉬는 날 저희 부모님 집을 왔다 갔다 하기로 결정을 받고 아빠가 출장이 끝날 때까지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을 해야 해서 중간중간 엄마한테 전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요즘 따로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안 쓰던 몸이 안 좋다고 떨어져 지내면 우리 아들 천혁이랑 집안일 전부 혼자 하라는 말이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그 문제는 남편과 벌써 상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니 화부터 내지 마시고 저희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기라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끌며 사는 거야? 남들한테 온갖 피해는 다 주고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입장 바꿔서 생각은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만약 저희 엄마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제가 상처받게끔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식으로 말을 전달했길래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요즘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아빠가 장기 출장을 급하게 떠나야 해서 제가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제대로 전달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런 행동이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행동인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면 무조건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일처리들을 끝내고 부모님 집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편이 바래다 주기도 합니다. 서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굳이 참견하셔서 찬물을 끼얹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한심했어요. 남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난감한 입장이 되었고 괜히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서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얘기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저희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받지 않았어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괜히 감정 상하기 싫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저희 집 사생활을 보기 위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그날은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려 했는데 제가 전화를 피하고 있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알려줬다며 서둘러 가보라는 말에 급하게 집에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집안꼴이 이게 뭐니?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것들이 지금 관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 한 달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제가 그동안 집안 살림 소홀히 한 적도 없고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지저분한 거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거지 정도야 그이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빨래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오면 전부 해놓고 가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요. 얘 봐라. 시애미가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해버리네. 너 나한테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나 보구나.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는 거야? 시애미가 이런저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걸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린 거였고 서운한 점들을 얘기했던 것뿐인데 되려 저를 잡아먹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시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흔들 정도로 흥분을 하고 계셨어요. 단둘이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 같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야간 근무가 있다던 남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타이밍 좋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붉어진 제 얼굴과 얼굴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어느 정도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시모 앞에서 화가 난 감정을 억누르며 물어보자 아무 말도 못하시곤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며 저를 보며 방금 전까지 화를 내시던 시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로가 많이 힘든 이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남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시어머니라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감정으로 저녁을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괜찮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왔다면 분명 제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를 상황에 상당히 아찔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대충 집안일을 끝내고 남편 차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한참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시기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간단하게 차려드릴게요. 남편은 다음날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돼서 잠깐 인사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 숟가락이라도 뜨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드렸어요. 하루하루 암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엄마를 보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운 있을 때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떠나버리면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고 매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켜서 그날의 기록과 사진과 동영상도 많이 찍으며 엄마와의 추억을 보관해 두었어요. 중간중간 아빠와 통화도 하며 엄마의 상태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도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빠는 무사히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몸살이 나버렸고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힘겹게 전화를 받자 시모가 하는 말은 다음 주 주말에 제사가 있다는 말이었고 잊지 말고 일찍 와서 준비해야 된다고 통보하신 뒤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으셨어요. 분명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걸 알고 계셨을 텐데도 안부는 물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 될 건 해야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고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 제사 바로 전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아무래도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시간이 없다는 말에 급하게 회사에 사정을 설명한 뒤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위태로워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뒤이어 남편도 도착해서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일단 엄마를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구급차를 불렀고 1인 병실을 얻어 조용히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덜 아프시라고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가 들어왔고 엄마의 가슴이 골마 있던 곳을 치료해 주려 하자 제가 평소에도 자주 해왔던 거라 제가 하겠다며 물건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실에 찾아왔고 그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 냄새는? 병원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웬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 너는 내가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니? 아이고 안싸돈한테 올라오는 냄새였어. 거기가 골무면 그렇게 냄새가 심한 거니? 헛구역질이 다 나오겠네. 치료 끝나면 불러라. 나가서 순 좀 돌리고 와야겠다. 정말 오래도 사셨네. 저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아유, 늙으면 곱게 떠나야 돼. 듣자 하니까 정말 말이 심하잖아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꼭 입 밖으로 내뱉어야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언젠가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꼭 지금 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뱉은 막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썩은 내가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며 제 얼굴에 갑자기 손찌검을 하셨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말릴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급하게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아버님은 미안하다며 당황했는지 시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럴 거면 왜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병실 밖에서 시모는 저를 향해 베어먹지도 못한 것이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한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며 제삿날 늦지 않게 오라고 한마디 한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사가 생각이 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병실로 들어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너무나 황당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사가 먼저냐고 화를 내자 남편도 당연히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진정시켜 주려 애썼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문자 한 통 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 보니 제삿날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해야 할 도리는 지키라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엄마는 약기운 때문인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남편은 집에 돌려보내고 저희 가족끼리 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제가 제삿날 음식 준비 때문에 시모가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셨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에서 난리칠 것 같으니까 일단 전화를 받아서 상황을 진정시킨 뒤에 정리해 나가자며 자기가 말리려 해봤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켜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진정이 된 엄마에게 다시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아 나와서 받았습니다. 너 정말 내가 막 나가는 모습 보고 싶은 거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뭐라 그랬어?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그랬지? 너희 안 싸더니 지금 세상 떠났니? 아직 병원에 누워있잖아. 그럼 일단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병원에 가서 난리를 쳐야 되겠어? 지금 당장 달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네가 머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거다. 앞으로 30분 줄 테니까 숨도 쉬지 말고 달려와. 알겠어? 보자 하니까 CM이를 아주 물러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끊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잠을 자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충격을 안겨주는 것보다 눈 딱 감고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곁을 지키고 있는 아빠에게 어느 정도 상황을 설명한 뒤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남편과도 대화를 했고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가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고 앞치마를 펼치니 비닐 장갑이 있더라고요. 시모는 썩은 내 나는 더러운 맨손으로 음식 만들지 말라며 비닐 장갑을 건네준 거였고 저는 이를 갈며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며 주방으로 달려와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양팔을 걷는 순간 시모는 국자를 싱크대에 강하게 내려치면서 주방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사 음식을 힘들게 만들었고 시간이 돼서 제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며 주방에서 전화를 받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르고 떠났다고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 떠나는 길 엄마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었어요.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는지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냐며 물어보는 대답에 짐 챙겨서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남편이 아버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듯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라며 미안해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가겠다는 말이 나와? 예. 너 나랑 장난하니? 이거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영주도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알면서 그래요? 지금 같이 가봐야 하니까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서둘러 가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는 결국 눌렀던 감정이 터지면서 제사상을 뒤엎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사상을 뒤엎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모가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분명 함께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악독한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엄마한테 빨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저는 병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머리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화장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돼서 사람 꼴이 아닌 상태로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열을 하며 엄마를 불러 외쳤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셨던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끝내 놓지 않으려 했던 엄마와의 손을 놓게 되었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벌써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관해 두었던 동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엄마를 기억했고 그러던 도중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지 아주 잠깐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았어요.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는 사이 제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고개를 돌려보니 시모가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이 확 달아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제 핸드폰을 시모가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뺏으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님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남편은 난감한 듯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이 핸드폰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어머니를 밀치고 말았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와 함께한 추억들이 담아져 있던 사진들과 동영상, 음성 녹음 파일들을 전부 삭제해버렸더라고요. 사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흘러 시어머니를 용서해줄 수가 없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 아버님은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제 인생에 있어 제일 증오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핸드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주는 업체에 남편이 맡겨주면서 다행히도 삭제됐던 파일 전부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인연은 아예 끊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이사까지 결정을 했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예 인연을 끊고 살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제 마음에 항상 자리 잡은 시모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이것 좀 봐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서류가 나한테 배달이 됐거든? 그 안에 자료들 보면 당신도 엄청 놀랄걸? 남편이 건넨 서류를 다급하게 열어보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아버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에 눈에 담지 못할 장면들까지 있었고 그런 자료들에 너무 놀란 저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냐며 재차 물어봤지만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걸 남편에게 건네준 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졌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있던 사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시모는 뼈도 못 추릴 정도의 자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남편이 고민을 하자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등기가 배달이 되었고 안에 있던 자료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보상의 조건도 없이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건네주는 자료가 몇 차례 더 있었고 저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자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의문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건물로 들어서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편함에 누군가 주위를 살피며 서류 봉투를 또다시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 의문의 남자를 붙잡았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를 뿌리치려 하는 걸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주민분들이 의문의 남자를 붙잡고 모자와 마스크를 벗겼는데 충격적이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이 그동안 전부 저에게 건네고 있던 자료였어요. 등기로 배달이 되었던 것들 전부 남편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였고 제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남편이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주며 움직이길 바랬던 거였어요.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잖아. 내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길 원했던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얼마 전에 우연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게 되었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뒷조사를 해보니 엄청난 자료를 건네주더라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충격적인데 내 손으로 이걸 전부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는 없겠더라고. 자식이 부모의 사이를 찢어 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잖아. 어머니한테 쌓인 감정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했어. 어찌됐든 모든 건 바로 잡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길래 계속해서 자료를 건네준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되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증오하고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막상 남편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니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남편보다는 제가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해 저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남편에게 더 이상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서류 전부를 시댁에 가지고 찾아갔고 그동안 연락 없이 인연을 끊고 있었던 저를 보자마자 아버님이 놀란 듯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으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 곧바로 서류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아버님이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자마자 전부 떨어뜨리게 되었고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에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시모를 바라보던 아버님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셨고 결국 시모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모든 걸 숨길 수 있고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을 남편은 바로잡고 싶어 제 손을 빌렸어요. 그런 행동이 차라리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게 남편이 선택권을 준 거니까요. 그렇게 시모는 아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2번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었고 시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아버님과 남편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 늙어서 어디에서 벌어먹고 사냐고 울분을 토해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혼자 외로이 살다가 세상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거고 도움도 주지 않을 겁니다. 눈을 감을 그 순간까지 곁에는 아무도 없을 테니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살면 모든 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정말 한심하기만 하네요. 현재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전부 풀렸는지 현재 임신 7주차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밝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겪었던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1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젯밤 제 꿈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너무나도 괴로워 그때의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6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기억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었던 날이었네요. 남편과 만나고 나서부터 제 삶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마음이 맞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잘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 초까지 저희의 관계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에겐 뱃속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나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산부인과에서 막 나왔는데 퇴근하는 시간이면 나랑 저녁 먹고 들어갈래? 할 말도 있는데. 할 말? 갑자기 무슨 할 말? 산부인과는 왜 간 거야? 어디 몸이 안 좋아? 오늘 내가 야근할 것 같아서 조금 늦게 될 거야. 아, 그래? 늦을 것 같아? 그럼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그럼 이따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자. 저녁은 먹고 들어오겠네? 야근이라 회사에서 야식 시킬 것 같아. 나 지금 일단 바쁘니까 일 끝나면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남편에게 빨리 임신 소식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지만 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임신까지 했으니 몸에 좋은 거 먹어야 할 것 같아 간단하게 장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날 남편이 빨리 오길 기다리며 혼자 밥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보통 야근이 저녁 10시면 끝이 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평범한 사무직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조금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인데 남편은 새벽 4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고 연락도 없었어? 야근 끝난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서야 들어온 거냐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게 내가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 부장님이 며칠 뒤면 이혼한다고 힘들어 하시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거야. 나도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지. 그런데 앞에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니까 따로 시간을 뺄 수가 없겠더라고. 화장실에서 통화하려고 해도 화장실까지 따라갔다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미안해.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나 당신 아이를 가진 날이었다고. 그래서 엄청 기분 좋았는데 이런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몰랐어. 조금 있다가 다시 출근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고 남편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 용서해줬어요. 부장님이 이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선잠을 자서 그런지 많이 피곤했고 곧 출근해야 될 남편 바로 씻고 준비하길래 아침밥상 차려줬어요. 남편은 임신한 거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엄청 좋아해 주었지만 잠 한숨 못 잤는지 많이 피곤해 보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 먹고 남편은 바로 출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이참에 집안일에만 집중하라며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게 몸 관리 잘 하라고 걱정해주고 나갔어요. 남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 싶어 말한 이후 양가 집안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아주 경사가 났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 보내면 밥이나 같이 먹자며 호출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시댁과 볼 일이 끝나고 얼굴 보고 싶다며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주말이 되고 시댁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엄청 기다리고 계셨는데 임신 소식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여자가 많아서 임신이 하도 안 된다길래 우리 새아가도 삐쩍 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니 내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줄 테니까 말만 해라.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좋은 일만 생기니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으니까 몸 건강히 출산만 잘해다오. 조만간 시엠이랑 시간 내서 산부인과에 같이 한번 들리자꾸나. 초음파 사진이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집착도 없으셨고 아이만 무사히 출산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님의 착한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초음파 사진도 같이 보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다행히 입덧도 전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시집생활에 대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서 배가 산만해졌고 진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 딸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마음만큼은 그게 아니었는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성별 힌트를 주었을 때 아들이라는 힌트에 엄청 좋아하셨는데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자 얼굴을 보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제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줬고 저희 부모님 또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출산할 때는 양가 집안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축하받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몸이 회복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님은 짐까지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이 키우는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주니 마음이 너무 편했고 아이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맞게 된 예방접종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니 세상이 안 좋아 아이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싫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아픔을 감수해야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아이와 떨어지는 건 상상해 본 적 없었고 항상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남편 행동 또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도 그렇고 저에게도 많은 관심을 주고 육아도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일찍 들어와 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출산한 직후부터 거의 매일을 야근하다시피 했고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메꾸게 되었다며 새벽까지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장 수당도 크지 않아 월급에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아무리 직원 한 명이 그만뒀다고 당신이 전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란 소리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삶을 봐봐. 당신은 점점 초췌해져가고 나는 육아에 지쳐있고 어머님은 며칠 전에 몸살까지 나셨잖아. 당신이 야근해서 월급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양가 집안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진지하게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편하자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러다 일자리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쉬는 날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래도 회사에 노력한 만큼 승진도 빠를 테고 플러스 요인이 많을 텐데 왜 지금 당장 힘든 상황만 보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지금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데 당신 잠깐만 있어 봐봐. 셔츠에 목이 쓸렸어? 피멍 같은 게 들어있네? 옆에도 그렇고 이런 게 수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 맨날 야근하니 좋아질 일이 있겠어? 당신만 생각하면 안 돼. 집안의 가장이 건강하게 버티고 있어야 집안이 산다고. 남편의 목에 이상한 피멍이 2군데나 있었어요. 목에 있는 걸 발견하자 제 팔을 툭 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피곤하니 먼저 씻고 눕겠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흉터를 보게 된 이후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의 등에도 목에 있던 흉터와 똑같은 게 있었고 아무래도 그동안 야근 일 때문에 피곤해서 올라온 것 같아 물어보기라도 하려고 등에 있던 흉터 사진을 찍은 다음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뭘 그런 걸 찍냐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항상 밝게 웃어주며 나밖에 몰랐던 남편이 너무나도 낯설었고 적응이 되지 않아 걱정 또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점점 불안해졌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통화를 하던 도중 남편의 문제를 털어놓았는데 자기도 사진을 보고 싶다며 전송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무 생각 없이 남편에게 남아있던 흉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친구에게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남편의 뒷조사가 끝나고 퀵배달이 저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결국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게 아니었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몸에 난 흉터 또한 그 여자와 나눈 사랑으로 인해 생긴 상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몰라 친구와 만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일단 모든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모아두는 게 법정에서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모든 생활을 촬영했고 저 몰래 만나는 여자의 정체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나이도 저보다 젊은 여자였어요. 준비도 모두 끝난 상태에 남편은 자신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생각하며 저에게 대하는 모든 부면이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면서 헤어질 날만 손꼽으며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저에게 또 하나의 퀵이 전달되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있어선 안 될 존재가 태어나게 되었고 제 아이보다 어린 것 같아 보였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참 넘게 된 사진 속의 남편과 그 여자는 저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어? 나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이 보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 더러운 놈. 이거나 봐봐. 당신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며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남편 얼굴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 복사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자료를 꺼내보았고 충격받았는지 들고 있던 자료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며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들이냐며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님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아기 봐달라고 부탁했었고 안방에서 아기 재우면서 모든 내용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목덜미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곤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자기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저희 집안도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법적으로 처리해준다고 짐까지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이 되려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 준비 중이었어요. 얼마 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려 당당하게 나왔고 보란듯이 그녀와 더욱더 끈끈하게 지내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폭발시켰다가 너무 혈압이 올라 그런지 남편의 멱살을 잡는 도중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에 있었고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모두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쓰러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건지 많이 괴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서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니 빨리 말하도록 할게. 엄마도 지금 너무 힘들구나. 지서방이 글쎄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 그런데 그 안에 그 여자와 우리 손자 성준이도 있었던 것 같아. 지서방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가 쓰러졌다고 자기는 떠날 거라며 우리 손자까지 데려간다고 말하고 끊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한 다음 너희 집으로 향했는데 너는 쓰러져 있었고 손자는 집에 없었단다. 아무래도 아이까지 자기들이 데려가서 키우려고 한 것 같았어.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서 그런지 애정이 갔었나 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지서방의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차량이 교통사고 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차가 뼈대만 남아 다 타버렸대. 그 안에 모두 다 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를 어쩌니? 용서야, 정신 차려라. 저기요. 우리 애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제 아이까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에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엄마가 한 말이 전부 꿈이고 거짓말이길 바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건 제 아이의 신발 한 짝뿐이었고 모두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떠나고 말았어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저를 보며 밝게 웃어줬던 제 아이와 작별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 믿기 힘들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데려갔다는 거에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실신을 했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저에겐 곤욕이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제 아이가 꿈에 나와 저를 불렀어요.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다 보니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 버렸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느끼는 고통은 똑같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더 이상 자기 딸이 아픈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 잊자. 잊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엄마도 부모인 입장에서 자식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니? 이제 그만 놓아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좋은 기억 남아있지 않는 곳에 머물러 살다 보면 너까지 문제될 것 같아 엄마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내 아이가 들어올 것만 같아요. 저 방문만 보면 우리 아이가 누워있을 것 같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칭얼거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한데 온 집안에 우리 아이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로 멈춰있단 말이에요. 분명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사는 게 괴로워요.
오열하는 저를 엄마는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아이들 있는 곳에 잠시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어요. 정 힘들면 입양이라도 하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떠난 우리 아이를 대신해 줄 아이는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아이의 본래 모습을 원하지 않고 먼저 떠난 우리 아이가 되길 바랄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어주면서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들의 뛰는 모습을 보니 세상 떠난 우리 아이가 6년이 지난 시점의 모습을 상상했고 괜스레 웃음이 나왔어요. 한창 뛰어놀 것 같은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지는데 엄마가 저에게 조언해준 말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고아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점점 저도 정신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주고 있었고 저를 따르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활기찬 모습에 부모님 또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은 것 같았는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사를 권했고 저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이사하겠다며 결정짓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었던 서재가 눈에 들어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서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서재에 있는 짐들을 전부 거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던 책상 밑에 꽤 큰 상자가 하나 있었고 그 상자를 뜯어보니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 물건들이었어요. 전부 다 새 물건이었고 한가득 꽉꽉 눌려져 들어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 겉표지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남편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처음 본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고아원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고아원의 주소가 적혀 있는지 몰라 전화번호를 검색한 다음 통화를 시도했고 남편 이름으로 보낸 물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지역에 있던 고아원에서 들려준 충격적 소식에 급하게 택시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장님을 만났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어요. 6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택배 하나가 저희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이름은 없고 저희 고아원 주소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어린아이의 옷들이 가득했어요. 필요한 용품들까지 전부 다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택배가 오더라고요. 상자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에 구석에 쌓아두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비슷한 사이즈를 입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거 보면 기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 저희는 너무나 놀랐죠.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남편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냈었고 집에 있던 물건도 고아원에 보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풀지 못한 채 상자를 다시 포장해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제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부터인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던 우리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옷들을 껴안으며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택배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아이들과 시간도 보낼 겸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선물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들뜬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금세 행복해졌고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제가 앉아있는 곳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웠는지 금세 도망갔고 처음 느껴본 모습에 인상 깊어 그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눈높이를 맞춰 앉은 다음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아져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우리 아들 어렸을 적 사진이라며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는 신기한 듯 사진을 구경했고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며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양말까지 벗고 발등에 점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 우리 아들도 발등에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밝게 웃고 있던 아이의 목에도 세상을 떠난 제 아들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2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정색하며 이리저리 몸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이는 당황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저를 뿌리치고 원장님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원장님도 갑작스런 제 모습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도망친 아이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점의 위치가 똑같아 급하게 원장님께 달려갔고 원장님은 아이를 자기 몸 뒤로 숨기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했어요. 저 아이 여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저 아이한테 있는 점이 세상 떠난 우리 아이와 점이 일치해요. 그러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도윤이는 여기 온 지 6년 정도 되었죠. 어느 날 밤에 너무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봤는데 문 앞에 누군가 아이를 놓고 갔더라고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놓고만 가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돌봐주고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다며 오른쪽 어깨에 꽤 큰 점 하나가 있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원장님은 다음부터 이러면 곤란하다며 한 번만 확인해 준다고 그 아이의 어깨에 점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점이 있었고 원장님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찾아가 원장님과 서류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 일치 용지를 같이 확인한 결과 그 아이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제 아이였어요. 10달 동안 제 뱃속에서 태어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하다며 오열을 했고 원장님도 덩달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받기가 두려워 협박을 하려고 꾸민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발각이 되자마자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 여자와 계획하고 벌인 일들이었어요. 아이를 빌미로 간통죄를 물으려는 생각이었죠. 아마 저한테 발각되기 전부터 고아원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며 계획을 한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쓰러졌을 때 그때를 기회 삼아 움직였었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죽은 아이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던 거였어요. 남편이 이혼 전에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그렇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끔찍한 사고로 죽은 아이를 제 아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거였죠. 우리 아이가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렸고 전혀 알지 못했던 결과에 급하게 고아원으로 오셨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경악했고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모든 건 하늘이 도와줬다며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현재 6년 동안 떨어진 우리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10살이나 됐어요. 아무래도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라 제가 엄마인데도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다시 좋아지겠죠. 원장님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시댁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때의 일들이 가끔 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연을 신청했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과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듣게 된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꿈만 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